안녕하세요. 오늘 네 번째 시간 액체에서 이제 물이라고 하는 아이의 특별한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저번 시간에 분자간 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분자간 힘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상태 세 가지를 분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은 첫 번째 단어에서 기체 단어는 이제 법칙 여러 가지를 봤고요. 기체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액체 단원을 공부를 할 건데, 사실 액체 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액체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흔한 물이라고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 행성 중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액체, 분자지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징이 특별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라고 하는 아이의 특징을 보면서 물이 가지는 특징 몇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H2O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구분형 상태고요. 104.5도 가지고 있습니다. 극성 분자예요. 델타 플러스고요. 이 델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우리 작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수소결합을 할 수 있고요. 이 수소결합은 가열 시에 끊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이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끓는 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활동하기 밀도를 보실 건데요. 우리 이제 어렸을 때부터 물을 이제 얼려봤어요. 그죠? 그랬더니 얼린 후에는 저렇게 페트병이 꽁 올라가게 되죠. 부피가 늘어났다라고 표현을 할 건데, 왜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0도씨 얼음. 지금 0도씨 얼음은 여기에요. 그죠? 그래프로 봤더니 물로 0도씨 물. 그죠? 요렇게 지금 상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밀도가 어떻게 되냐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밀도는 여기 지금 나와 있진 않아요. 이거 부피를 나타낸 거니까요. 그죠? 근데 밀도라고 하는 걸 정의할 때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내가 중간에 물을 먹지 않았으면 질량은 일정하겠죠. 한마디로 밀도와 부피는 반비례 관계예요. 자, 0에서 얼음에서 0도씨 물로 부피가 감소했습니다. 그죠? 그럼 부피가 감소하면 밀도는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죠. 증가하게 되죠. 자, 두 번째. 4도씨 물에서 물의 부피가 최소입니다. 그죠? 그럼 물의 부피가 최소라는 건 부피와 밀도가 반비례이기 때문에 밀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도는 최대가 되겠죠. 그죠? 그럼 물을 얼린다는 거에 부피가 늘어난대요. 물을 얼려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동그라미. 물을 얼릴 때 부피가 늘어나는 까닭이 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밀도는 감소하는데 부피는 증가해. 왜요? 라고 물어본다면, 자, 얘네 수소결합을 하고 있죠. 액체가 고체가 될 때 결합이 이제 완벽하게 탁탁탁 될 건데 총 4개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자, 이 4개가 만들어질 건데 이 4개가 만들어질 때 저 아이가 지금 104.5도로 국성 분자 굽어 있다라고 했죠. 만들어질 때 똑같은 물 분자가 104.5도짜리가 여러 개가 붙어요. 4개가 붙을 때 만들다 보니까 육각형 모양을 만들어요. 특별하게. 그래서 육각형 모양을 만드는데 물 분자가 빈 공간이 생깁니다. 육각형 모양을 만들 때 빈 공간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부피가 증가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나중에 한번 물 분자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보세요. 육각형이 어떤 모양인지. 자, 고체 상태에서 수소결합으로 인해서 내부가 빈 육각형 구조가 됩니다. 물이 얼음이 될 때, 반대 얘기하죠. 물이 얼음이 될 때 우리가 알듯이 부피는 팽창하게 돼요. 커진다는 거죠. 증가라고 하는 말도 괜찮아요. 자, 근데 반대로 얼음이 녹으면요. 수소결합의 일부가 끊어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물 분자가 육각형의 빈 공간을 채우기 때문에 부피는 감소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밑에 그래프 보세요. 하나는 부피 그래프고요. 하나는 밀도 그래프입니다. 둘 중 하나만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첫 번째 자료 분석을 좀 볼까요? 마이너스 4도씨 얼음에서 얼음입니다. 얼음에서 얼음이니까 이거는 고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그래프, 여기에 해당하는 그래프입니다. 자, 고체 상태에서는 온도를 높여요. 그럼 온도를 높이면은 어쨌든 분자들이 열 팽창을 하게 돼요.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죠.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은 막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공간을 좀 넓히려고 하죠. 그죠? 그다음에 열팽창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압력은 생각하지 않아요. 온도가 높아지면 열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피는 증가해요. 부피가 커져요. 부피가 커진 반대로 밀도는 감소합니다. 라고 우리는 판단하죠.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0도씨 얼음에서 0도씨 물이에요. 얼음에서 물이고요. 온도 변화는 없습니다, 현재. 그럼 얘는 고체고요. 액체예요. 자, 여기는 왜 온도 변화가 없어요? 가열해준 열이 지금 상태 변화에 쓰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상태 변화 구간입니다. 자, 그럼 상태 변화할 때 이때는요, 어떻게 되냐? 고체 4개의 상태 수소 결합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이제 일부가 끊어집니다. 그럼 일부가 끊어지면 빈 공간이 생겼죠? 그 빈 공간을 채워요. 그죠? 물 분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부피는 감소합니다. 그럼 밀도는 증가합니다. 라고 해서 그래프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요점이 우리 두 번째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밀도 차이, 혹은 부피 차이가 약 8%는 상당히 크게 나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세 번째. 0도씨 물에서 4도씨. 자, 똑같이 액체와 액체 구간인데요. 자, 여기는 온도가 되게 중요해요. 0도씨에서 4도씨. 자, 분명히 온도가 올라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도를 높이면 열 팽창이 일어나요. 그럼 부피가 증가하죠. 근데 그래프에서는 0도씨, 4도씨, 0도, 4도씨. 부피가 조금 감소하죠. 그죠? 부피가 감소해요. 부피가 감소하는 건 뭐다? 수소결합의 일부가 마저 끊어진다는 거죠. 아까 하나밖에 안 끊어졌으면 이번엔 2개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3개도 끊어질 수 있고 4개도 끊어질 수 있고. 어쨌든 계속 끊어지고 있다는 거죠. 끊어지면 부피는 감소해요. 하지만 열팽창에 의해서 부피도 증가하고 있어요. 자, 둘 중에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얘가 더 크다는 거예요. 힘이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부피는 계속 감소하고요. 밀도는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4도씨 물에서 최종점을 찍을 거예요. 최고점, 최하점. 자, 그리고 나서 4도씨 이후에 물에서는 이제 열팽창이 일어나겠죠. 온도 높이면 열팽창이 있기 때문에, 물론 수소결합에 의해서 깨지는 것도 존재하겠지만 이게 훨씬 더 크겠죠. 부피는 증가하고요. 밀도는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자 사이 거리는 점차 멀어지고 있겠죠. 자, 총 4개로 나눠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듯이 4도씨 부피는 가장 작고요. 밀도는 가장 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도씨. 자, 이 4도씨가 왜 중요하냐? 밀도, 부피 이렇게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고체, 액체, 기체를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밀도는 당연히 가장 무거운 게 뭐예요? 같은 질량을 가진다는 건 고체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입니다. 당연히 고체가 가장 무거워요. 그럼 반대로 부피라고 하는 건 누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고체, 액체, 기체란 소리죠. 자, 근데 물이라고 하는 건 예외라는 거죠. 그죠? 자, 이 아이의 밀도는 어떻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액체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체, 기체입니다. 한마디로 물, 얼음, 수증기죠. 부피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피는 어떻게 돼요? 반대인 거죠. 그쵸? 이건 물이 가진 됐다 신기한 성질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호수에 아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상 겨울철에 다 죽진 않죠. 냉동된 상태의 고기를 꺼내지 않잖아요. 겨울에도. 자, 표면부터 얼어요. 아래부터 얼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다른 고체였다면 밑에서부터 얼을 거예요. 그리고 위에가 가장 마지막에 얼을 겁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강이나 호수 얼 때 표면부터 얼고 밑에 깨면은 밑에 물이 있죠. 자, 왜 그러냐? 자, 호수나 강이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요. 추워요. 그럼 온도가 내려가겠죠. 표면의 온도가 가장 낮아질 거란 말이에요. 0도씨가 되면 우리가 얼음이 언다라고 표현을 할 텐데, 자, 물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내려갔어요. 그럼 표면이 얼기 시작해요. 표면이 가장 바람에 의해서 우리가 중국어에서 배웠지만 초등학교 때 맞다. 중학교 때 볼 때 수온 약증 표면체 어쩌고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온도가 내려가요. 그러면 1도씨 물이 됐는데요. 1도씨 물이 되고 가장 마이너스 온도씨가 될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온도. 자, 어쨌든 추우면 온도가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그렇게 되면은 물이라고 하는 게 따뜻한 건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차가운 건 내려가려고 하잖아요. 또한 밀도가 크면 무거운 거니까 밑으로 내려가요. 대류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그죠? 대류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가장 무거운 게 밑에 가야 돼요. 가장 무거운 건 몇 도씨예요? 4도씨거든요. 밀도가 가장 큰 거. 그 다음에 무거운 건 3도씨고요. 그 다음은 2도씨고요. 그 다음은 1도씨입니다. 0도씨는 얼음이 얼었죠. 그래서 밑에 물은요. 0에서 1에서
4도씨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대류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죠. 무거운 게 가장 밑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표면부터 얼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겨울철에 아무리 추워도 물고기는 냉동 상태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물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걸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물이라고 하는 게 가진 또 특별한 일이 뭐 있냐라고 하면 연용량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연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 물질의 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해서 작년에 우리 사전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연용량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1도씨 높이는데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해서 구할 때 비열 곱하기 질량이라고 하는 값으로 구했을 거예요. 자, 그럼 비열이 뭐냐라고 먼저 봐도 되겠죠. 비열은 어떤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비열은 물은 되게 커요.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한마디로 내가 어떤 물질을 높이고 싶어요. 온도를. 근데 열 용량과 비열이 물은 되게 큽니다. 자, 열 용량 혹은 비열을 같이 묶어서 볼 수도 있는데요. 열 용량과 비열이 크다는 거는 내가 온도를 높이는데 쓰이는 에너지가 크다는 거죠. 한마디로 온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왜 이렇게 어렵냐라고 하냐면 얘 때문이죠. 수소결합하고 있기 때문에요. 물 분자 인력 끊으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끓는 점이랑도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연용량과 관련된 거는 사실상 예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해안지역 일교차, 내륙지역 일교차. 자, 해안지역은 바다를 끼고 있고요. 내륙지역은 바다가 없습니다. 물은 온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태양 에너지를 받다 하더라도 온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반면 내륙지역은 온도 차이가 아침, 저녁 크고요. 혹은 여름, 겨울철 온도도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외부 기온 변화에 상관없이 우리 생명체의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죠. 왜요? 우리는 물이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를 높이는데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변온동물이 아니죠. 정온동물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조금 더 크게 가면요. 해륙풍, 그 다음에 계절풍까지 연결 지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 전체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랑도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밑에 그래프 하나 나왔는데요. 에탄올이랑 물의 비열을 비교한대요. 같은 질량이고요. 똑같은 열로 가열하고 있습니다. 자, 물은 에탄올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비열이 커요. 한마디로 온도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에탄올이 훨씬 더 조금 가열했을 때 온도를 크게 가지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열은 누가 큰 거예요? 물이 더 큰 거예요. 자, 비열이 크다는 건 그만큼 끊어내기 어려운 거니까 분자간 인력이 물이 더 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물의 연용량과 관련된 자연현상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위에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요. 표면 장력입니다. 표면에 작용하는 힘인데요. 장력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표면적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들끼리 친해요. 지들끼리 친하다 보니까 지들끼리 뭉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걸 최소화하려고 하는 힘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지들끼리 인력을 최대로 하고요. 다른 아이들하고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죠? 표면적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만들 건데 그 모형이 구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동그란 모형이 되면은 지들끼리 친하고요. 다른 애들하고 안 친하다는 소리예요. 그죠? 자, 그럼 얘네가 왜 이렇게 표면 장력이 생기느냐라고 하면은 인력 차이다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자, 이 안쪽에 있는 물 분자는요. 바깥쪽에 있는 물 분자 총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습니다. 6개의 물 분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힘의 합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방향이 같고 힘의 크기는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경우엔 상쇄되죠. 요거 상쇄되고요. 요거 상쇄돼요. 그래서 얘가 받는 힘은요. 사실상 0이에요. 그죠? 내부 분자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는 모든 지금 방향으로 지금 얘를 끌어당기고 있죠.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자, 내 밖에 있는 물 분자를 보세요. 밖에 있는 물 분자는 총 4개 물 분자밖에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없는 거예요. 안에 거랑 비교하자면. 자, 여기는 힘이 상쇄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상쇄되지 못하죠. 힘의 합력 방향이 아래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랫방향으로 분자간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분자간 힘이 자꾸 아래쪽으로 당기게 돼요. 모든 표면에 있는 분자들이. 그죠? 아래쪽으로 가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가게끔 만들어지면은 요렇게 동그란 모양, 원형이다라고 하는 거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던 거죠. 그래서 표면하고 내부에 있는 분자들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따라서 얘네가 지금 동그랗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표면 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어쨌든 인력이다라고 하는 거에 생긴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중요한 거예요? 분자간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힘이 중요한 거죠. 당연히 이게 크면 클수록 당연히 표면 장력도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온도에 따라 당할 수 있는데요. 온도가 증가하면 우리가 얘기했죠?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 온도가 증가하면은 저 분자간 힘을 우린 잘라 먹을 수 있다라고 했죠. 기체가 되려고 합니다. 물론 액체가 온도를 조금 높인다고 해서 기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온도에 의해서 얘네가 움직일 수 있고요. 힘이 좀 더 작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 아이들은 감소합니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게 이런 힘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요거랑 관련된 걸 우리는 세 번째 모세관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할 건데, 자, 얇은 관이나 미세한 틈을 따라 이동을 할 건데요. 자, 여기서의 모세관이 일반적으로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관이라고 하는 얇은 관을 얘기할 건데, 자, 지금 그림 보시면요. 물이 담겨 있었어요. 유리관을 꽂았지요. 그랬더니 부착력이라고 하는 물과 유리에 작용하는 힘이 작용한 거죠. 물이 부착력이 좋은가 봐요. 그죠? 그랬는데 붙었어요. 물 분자가 이렇게 붙었어요. 벽면으로.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돼요? 지들끼리의 응집력이 작용하죠.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된다는 거죠. 그죠? 물이 다 이렇게 차오른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부착력이 생기고요. 응집력이 생기고 부착력이 생기고요. 응집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라고 표현하죠. 부착력, 응집력 정의했습니다. 유리관이랑 액체 분자, 한마디로 물끼리의 인력. 자, 근데 우리 메니스커스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메니스커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눈금을 읽을 때 교양용 중요한 라인인데요. 자, 유리 모세관을 끼웠을 때는 메니스커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래로 오목하게 되어 있죠. 자, 분명히 얘가 우리가 알고 있듯 모세관을 꽂으면 부착력도 작용하고 응집력도 작용합니다. 그런 경우에 누가 더 크면 저렇게 오목하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저 경우에는 부착력이 더 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벽이랑 붙어 있는 거잖아요. 돼요? 반대로 수은을 봤더니 수은은 내려와 있어요. 그죠? 한마디로 유리랑 부착력이 좋지 않은 거예요. 지들끼리 응집력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그랗게 위로 볼록하게 지금 눈금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메니스커스를 비교할 때는 부착력과 응집력이 큰 일반적으로 유리에서 착용 우리가 많이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착력이 좀 더 크다라고 여기서는 판단한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는 SiO2거든요. SiO2 쌍극자 힘에 의해서 물 분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유리관 우리 많이 씁니다. 자, 활동하기 보시면요. 받침유리, 덮개유리 사이에 스테이플러 10 넣고 지금 색소를 탄 페트리셔스도 어때요? 색소탄물 당연히 올라오겠죠. 모세관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부착력, 응집력. 자, 요거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 뭐 있냐면요. 식물 뿌리. 식물 가느다란 뿌리에서 이파리 저 끝까지 물이 운반이 되어져. 물이 흡수돼서 물이 운반이 되고 있는 이 과정이 다 모세관 현상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식물 뿌리가 그러면 SiO2던가요? 아니죠. 식물 뿌리는 셀룰로스라고 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셀룰로스도 마찬가지 물과의 부착력이 굉장히 큽니다. 휴지도 마찬가지고요. 종이도 마찬가지고 다 셀룰로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물이 흡수되고 물이 빨리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다 우리는 모세관 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확인하기 문제 보시면요. 같은 양의 수은 물, 아세톤을 물에 떨어뜨렸어요. 모양이 다르네요. 표면 장력으로 설명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건 지들끼리 뭉치려고 하는 힘이라고 얘기했고요. 힘이 크면 동그래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힘이 큰 건 누구예요? 수은, 물, 아세톤이라는 거죠. 또한 유리와의 부착력 또한 응집력 또한 다르구나라고 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이번엔 두 번째. 조금 내용이 달라졌는데요. 이번에는 증기압입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볼 겁니다. 증기압이라고 하는 건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작년에 배웠던 내용이 하나 나오네요.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에 나옵니다. 자,
그럼 동적 평형 상태에서 측정을 하란 소리예요. 반응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시점에서.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 기체를 증기라고 하니까. 자, 그랬을 때 밑에 실험이 하나 나오죠. 증발 전 액체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증기압에 의해서 지금 수은 압력이 달라졌어요. 그지? 수은이 나타내는 압력이 달라졌고 그만큼 델타 H만큼을 우리는 증기압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자,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은 그래프가 하나 나타납니다. 속도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항상 똑같은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증발 속도라고 표현하죠. 자, 증발 속도는 왜 이렇게 일정합니까? 라고 얘기하냐면 증발 속도는 뭐에만 영향을 받는다?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자, 한마디로 온도가 일정할 때 증발 속도는 일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증기압이라고 하는 걸 측정할 때에는 온도가 일정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지금 하나의 개념으로 들어온 거죠. 자, 두 번째, 점차 증가하다가 증발 속도가 같아집니다. 동적 평형이 될 때 이 아이는 뭐가 돼요? 응축 속도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응축 속도는 뭐에 연관이 있는 거예요? 얘는 분자수에 영향이 있는 거죠. 얼마나 증발된 게 많으냐 혹은 응축된 게 많으냐에 따라서 점차 많아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발은 이렇게 가는 거죠. 여전히 시간이 지나도 세계가 간다면, 자, 응축된 거는 응축된 게 있어야지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게 속도가 좀 느렸고요. 나중에 많아지면은 속도가 빨라지겠죠. 증발하고는 속도, 분자 속도, 그다음 응축되는 속도가 같아졌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을 때 우리는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지금 실험에서는요, 반응 용기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얘는 밀폐된 뚜껑이 열려 있으면은 반응이 동적 평형이 되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증발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우리 어떻게 일어나요? 액체 표면에서 일어납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건 증발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요 세 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게 실제로 증기압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단어가 들어있지 않더라도 증기압은 이런 때에서 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그 증기압을 측정해서 나타낸 그래프가 증기압 곡선인데요. 자, 걔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걸 구했어요. 근데 이 증기압력은요, 당연히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내가 어떤 물질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건데, 자, 그 밑에 있는 내용 보세요. 일반적으로 분자 사이의 인력이 작아요. 인력이 작은 건요, 쉽게 증발할 수 있어요. 증발하기 쉬우면 증기압력이 되게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발이 잘 되니까. 한마디로 분자 간 힘이 작아요. 분자 간 힘이 작은 액체 같은 경우에는 증기압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증기압력은요, 온도가 높을수록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자,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아이들 더 빠르게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막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온도가 높으면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죠? 온도가 높으면 증가하면 똑같은 액체라면, 그죠? 어떤 얘기예요? 평균 운동 에너지가 커지죠. 기체가 되기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 지금 들어있어요. 물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증기압력이 큰 게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온도가 높을 때 어떻다라고 하는 두 가지. 자, 그래서 증기압력은 크기가 이렇게 바뀝니다 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얘기를 했고요. 자, 네 번째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액체 온도가 높아졌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다 증기가 되고 있는데 증기압력이 증가합니다. 그죠? 똑같은 온도라면은, 똑같은 물질이라면은 온도 높이면 증기압력이 커질 텐데, 자, 커지다가 외부 압력과 같아져요. 어느 순간 외부 압력과 같아지는데 증기가 지금 증발하고 있을 때 증발하다가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기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내부에서 기화가 일어나는 거를 끓는다라고 하죠.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는 증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끓기 시작한다라고 표현하죠. 그죠? 어느 순간 외부압과 증기압이 같아져서 끓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때를 끓는 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끓는 점의 정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증기압력과 관련이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알고 있듯이 얘는 물이에요. 100도씨, 760도.
760도 된다. 760mmHg에서 우리는 끓는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를 끓는 점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죠? 이거 증기압 곡선을 해볼까요? 자, 증기압 곡선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증기압에 해당하는 증기압 곡선이 증가합니다. 4번째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증기압력 곡선, 우리가 끓는 점이다 라고 하는 요 외부 기압과 같아지는 요 점을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우리가 단어 하나를 조금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건 외부 압력이 1기압일 때 끓는 점을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대기압을 자꾸 1기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기압 하에서 물질이 끓는다 라고 하는 그 끓는 점을 기준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끓는 점들은 사실 기준 끓는 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외부 압력, 끓는 점 비교할 수 있어요. 자, 외부 압력 그리고 끓는 점. 자, 외부 압과 증기압이 같아지면 끓는다면서요. 그죠? 그러면은 외부 압력이 우리 가장 많이 비교하는 기가 산에 올라가면 끓는 점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걸 물어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외부 압력이 증가한대요. 올라가는 거죠. 이쪽으로. 외부 압력이 증가해서 800이 되었어요. 그럼 끓는 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높으면 끓는 점도 증가합니다. 낮으면 끓는 점은 감소합니다. 그죠? 낮아지면은 감소해요. 산에 올라가면 압력이 낮아져요. 끓는 점 100도씨 미만에서 끓어요. 밥이 설익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왜 이렇게 되냐? 외부압을 높여요. 그죠? 외부압을 높이면은 얘네가 같아져야 된다며. 그죠? 그럼 외부압이 같아지면은 증기압이 더 커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증기압이 커진다는 건 더 많이 증기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증기압이 커져야지만 끓기 가능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돼요? 증기 압력이라고 하는 거랑 또 끓는 점 비교하자면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자가 힘이 작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을수록 분자가 힘이 작은 액체일수록 증발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끓는 점이 크다. 증기압이 크다. 끓는 점은 낮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돼요?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내용입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 하나 보실까요? 자, 세 가지 액체 온도에 따른 증기압 곡선입니다. 30도씨에서 증기압이 큰 순서대로 나타내보세요. 30도씨는 여기 어딘가겠죠. 그래프를 이렇게 쭉 긋습니다. 자, 증기압이 큰 거, 얘죠. 다이, 그 다음에 에탄올, 물입니다. 자, 1기압에서 760에서 끓는 점, 여기입니다. 다이에틸 에테르는요, 24. 에탄올은 79라고 적으세요. 물은 그냥 100입니다. 퉁쳐서. 자, 지금 무엇을 비교했냐면 증기압을 비교했고요. 끓는 점을 비교했어요. 근데 그래프를 보는 게 X축, Y축이 조금 다르죠. 증기압은 어디에서 온도가 나와요. 자, 즉 증기압을 비교하기 위해서는요. 온도가 일정해요. 특정 온도에서. 왜요? 우리 앞에서 증기압이라고 하는 건 동적 평형 상태에서라고 말했잖아요. 일정한 온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증기압을 비교할 때는 온도가 하나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찍으라는 소리예요. 자, 근데 끓는 점을 비교했어요. 끓는 점은 뭐라고 했어요? 기준 끓는 점이라고 했죠. 외부 압을 기준 잡았을 때요. 외부 압이 760 기압일 때를 얘기합니다. 증기압과 끓는 점은 보고자 하는 기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꼭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세 가지 액체 분자 간 상호작용의 크기에 대해서 비교합니다. 그럼 끓는 점 비교라는 거죠. 그럼 끓는 점이 가장 큰 건 물이에요. 그럼 물이 가장 상호작용 힘이 크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이고 다이에틸 에테르겠죠. 자, 끓는 점과 증기압.
요건 증기압이었고요. 요거는 끓는 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증기압이 크다는 건 끓는 점이 낮다는 거예요. 왜요? 분자 간 인력이 약하니까. 이렇게 문제를 이해하라는 거겠죠. 자, 오늘은요. 물 스스로 마무리하길 봤습니다. 물은 4도씨에서 밀도가 가장 커요. 새로운 거 배우는 것 같네요. 앞에서 너무 많이 오래전에 해가지고. 연료량이 커 쉽게 뜨거워지나 빨리 식진 않습니다. 표면 장력이 커서요. 둥근 모양을 유지할 수 있죠. 자, 액체 분자 간 상호작용이 크다는 거는 증기압이 작다는 거고요. 끓는 점은 크다를 얘기합니다. 작다, 낮다, 높다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까요? 그림 온도에 따른 물의 밀도 변화를 나타냈어요. 옳은 것만 읽는 대로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물은 4도씨에서 부피가 가장 크다. 얘는 밀도 그래프인데 4도씨에서 가장 크죠? 그럼 밀도는 가장 작다. 얼음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작은 것은 수소결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겨울철에 호수 표면에 넣는 거 설명할 수 있죠. 물의 밀도입니다. 니은디귿. 물이 든 컵 바늘 조심스럽게 띄우면 바늘이 가라앉지 않고 물에 떠 있죠. 그 가닥을 거죠. 왜 때문인 거예요? 표면 장력 때문인 거죠. 근데 표면 장력이 어쩌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지들끼리 뭉쳐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애를 배척해요. 자, 에탄올과 에틸렌 글리콜의 온도에 따른 증기압 호선입니다.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자, 끓는 점 볼 거예요. 끓는 점 볼 때는 기준 압. 끓는 점은 에틸렌이 에탄올보다 높아요. 이건 낮아요. 분자 간 인력. 그럼 증기압을 보자는 거죠. 증기압. 하나 온도 찍습니다. 여기. 에탄올이 에틸렌 글리콜보다 증기압이 커요. 그러면은 증기압이 크다는 건 인력이 더 작다는 거니까 니은번 맞죠. 자, 100도씨에서 100도씨 하나 긋습니다. 증기압은 에탄올이 에틸렌 글리콜보다 크다. 에탄올 여기 위에 있겠죠. 그죠? 답 맞습니다. 답은 니은디귿번. 되시죠? 자, 오늘은 물의 특성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봤습니다. 물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분자 간 결합을 할 때 분산력도 가지고 있고 쌍극자 힘도 가지고 있고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것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을 나타냅니다. 밀도 봤고요. 연료량 봤고요. 그 다음 표면 장력, 모세관 현상, 그 다음 증기압이라고 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물의 이런 특별한 성질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조건적인 도움을 받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특별하게 굉장히 많은 용매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큰 장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의 성질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습니다. 되시죠? 수고하셨어요.